이제 이렇게 되면서 내심 이제 마음이 복잡해진 거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이슈를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 신당 입장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이 선을 긋는다면 사실상 야당의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이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특히나 제3지대 빅텐트를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사보타지하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안팎으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정치적으로 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 이 사태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대를 하는 쪽은 제가 볼 때 우리 박원석 의원이 몸담고 있는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런 흐름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네. 저도 뭐 서울에서 송파 병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말 수도권 선거 우리 국민의힘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슨 궁중암투와 같은 이런 상황이나 예예. 또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당대표의 친위 세력임을 자임하는 그런 원외 조직이 뭐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나 지난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네. 막 공개 저격하고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이 3당의 필요성을 오히려 강하게 역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당 정치가 국민들의 민생을 달라지게 하고 네. 미래를 대비하는 데는 안중이 없고 결국에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내부에. 네네. 아니 지금 당대표 신임 비대위원장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3일 만에 임명했던 대통령하고 충돌하고 그렇죠. 그 이전에 저기서 당대표가 몇 번이 갈렸어요. 비대위원장들까지 합하면 한 6명이 갈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2년도 안 돼서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저런 모습을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네.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서 물론 야당이긴 합니다만 국회가 뭔가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안 못하고 하고 있죠. 계속 어쨌든 이제 반윤 예. 프레임 하나를 가지고서 계속 당을 몰고 가는. 이 전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대표 방탄과 내부 권력 투쟁에 올인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정치 할 거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무당층이나 어쨌든 양당 정치에 등을 돌린 이 유권자들의 층이 한 30%가 돼요. 저희는 일단 이분들을 보고 신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양당의 공고한 지지층을 저희가 떼어오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어디에도 마음 주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오갈 데 없는 표심을 일단 잡겠다. 그런 데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나 네. 저희 미래대연합이나 네. 이낙연 그 전 총리님의 새로운 미래가 미래. 다 같은 생각이에요.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협력할 가능성이 있고 네. 다만 이게 하나의 정당, 네. 하나의 기호를 안 갖는 그래도 하나의 그게 정당으로 궁금했어요. 통합될 수 있느냐. 다들 한 텐트 밑에 모일 수 있을까요? 된다면 시점이 언제냐. 네. 이거는 저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네. 시점은 시간이 걸릴 거다. 왜냐하면 네. 어디는 지금 창당을 했고 예. 어디는 창준이고 이런 그쵸. 차이가 있는 예. 데다가 창당을 한 데들의 입장을 보면 엊그저께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에 깃발을 올렸는데 창당하자마자 합당 이거 이상해요. 본인도 네. 얘기했듯이 네. 저희가 봐도 이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곧 이제 2월 4일 날 창당을 앞두고 있는데 네. 창당하자마자 합당 이거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깃발을 예. 국민들 앞에서 흔들어서 이 국민들 모으고 그리고 나서 탄탄하게 연대든 한 통합이든 다음에, 가자. 네. 통합으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예. 아니면 뭐 연대라도 가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5개 지금 신당들 흐름들이 뭐 서로 간에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릴게요. 박원석 의원님이 미래대연합인데 네, 제가 새로운 미래라고 맞아요. 그래서 할 제가 다시 정도로 찾아봤어요. 헷갈릴 정도로 지금 우후죽순이에요. 사과가 아닌 거. 소송 낼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각자 도생으로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헷갈려 하고요. 그러면 제일 큰 세력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원석 의원이 있는 이 미래대연합하고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입니다. 제가 네, 볼 때 네, 양대 네. 축이에요. 예. 그럼 이 추측이 그러면 과연 합칠 수 있을까? 아니면 빅텐트라도 칠 수 있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의 사보타지, 또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수록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정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좀 쪼그라들게 된다면 네. 저는 오히려 제3지대에서의 이 우후죽순격의 이런 정당들이 정말 정상적이고 바람직하고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합쳐지거나 연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저는 뭐 인간 사회도 그렇고 정치 세력도 그런데 위기 앞에서는 이게 협력하고 모이게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멸의 위기 예. 이 감을 갖게 되면 저는 협력할 수밖에 없고 뭉치게 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기왕이면 이게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데
공멸의 위기보다는 공생의 위기에 반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네네. 게 저 생각이고 예. 그래서 열심히 지금 물 밑에서 혹은 물 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3자 간에 비전 대화를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고 네. 28일 날 지금 첫 공개 토론회를 갖기로 예정도 돼 있고 네.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설 그 전후로 해서 예. 뭔가 이게 이제 삼지대의 큰 그림이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예측 가능성을 네. 국민들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러면은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 봐야 뭐 이제 한 달. 아, 그렇죠. 뭐 100일도 안 남았으니까요. 네, 한 달이 아니고 지금 뭐 80 며칠 예, 남았죠. 80 며칠 남았습니다. 네. 뭐 90일도 안 남았어요. 한 달 이내에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옵션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완전히 한 당으로 네. 뭉치는 것, 또 하나는 뭐 그 번호는 똑같이 하지만 비례는 따로 하는 것, 그다음에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으로 거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 그 이제 일반론인데요. 뭐 거기에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일반론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각자 가는 것도 하나의 아, 경우의 수죠. 4번이 있죠. 예. 그러나 기왕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는 1번. 그러니까 하나의 번호 아래 모이는 이제 이 가능성을 최우선에 놓고 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과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선 게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양당 정치가 거의 극단까지 가 있어요. 지금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한 것 이상의 아무런 생산성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민들 여기 너무 지쳐 있고 네. 대한민국이 명색이 선진국인데 선진국 정치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좀 바꿔보고자 모였던 사람들조차도 작은 차이들로 인해서 협력을 못하거나 결국에는 제갈 길 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네. 저희가 실망감이 크겠죠. 저희가 양당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그런 위기감을 가장 다 갖고 정상적인 있어요. 사고 방식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같은 의견에 아유, 저는 동의를 하고 다 그 계시는 생각들을 한편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이제 욕 바가지로 먹고 네. 인생 망해요. 네. 그렇게 가면. 근데 뭐 이준석 대표는 이미 골든타임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골든타임 이야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문자 그대로 최적기는 아닐 수 있지만 네. 또 차적기도 있고 아, 그렇죠. 차차적기도 있고. 차차적기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데드라인이 아니에요, 골든타임이.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 이 제3지대에서는 가장 넓게 소통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네. 박원석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왜였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는 계열이 다르니까 결따라 움직인 건데. 그렇죠. 이제 뭐 미래는 제가 막 이렇게 열려 진영을 있으니. 확 한 번에 점프해가지고 네네네. 파격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아요. 아, 저 이것도 좀 궁금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총선 출마 권유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 같으면 인천 계양을 출마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이낙연 위원장이나 그 측근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할 건데요? 본인 이야기는 먼저 하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거취와 본인의 희생과 본인의 어떤 결단을 이야기하는 건 뭐 정치인은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정치평론가처럼 이낙연 대표는 어디 가는 게 좋겠어요. 네. 이건 사실은 행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평론하는 사람 입장이지 지금 아까 박원석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지대가 지금 되느니 마느니 거의 사생결단의 지금 위기 상황인데 여기서 마치 제3자 입장처럼 그냥 훈수꾼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낙연 대표 측에서 굉장히 불쾌하죠. 그럼 낙준연대 어려울까요? 리쌍 브라더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일단 그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미국에 오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오래된 얘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신당을 하면서도 불출마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의 여론이 신당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 정치인이고 호남에서 과거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이기 네, 때문에 네. 어렵더라도 호남에서 맨 앞장서서 네, 역할을 총선을 해주시면. 돌파해달라라는 부탁을 저희 후배 정치인들이 드리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마음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인천 계양을 출마는 좀 돌출적인 얘기인데 그쵸, 예. 이제 앞서 김근식 후보님 얘기하셨듯이 약간은 평론가적 관점에서의 얘기예요.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겠다. 선거에 흥미로운 구도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정치인의 출마는 굉장히 실존적 결단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겁게 얘기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뭐 장기판의 말처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좀 경솔했다라고 네. 저도 여러 번 이제 지적을 했고요. 네. 이낙연 본인에게도 전 말씀해 대표, 주셨어요. 뭐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고 네, 네. 그 가까운 개혁신당에 있는 가까운 분들한테도 얘기했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근데 본인도 저는 받아들였을 거라고 보고 실제 저도 이낙연 전 대표하고 통화하면서 이 말씀 드렸거든요. 총선에 좀 호남에 깃발 들고 나가주셔라. 네, 그래야 힘이 공간이 필요하다. 생기고 예, 예. 호남에서 다소는 좀 이제 비판도 받고 비난도 때로는 듣고 욕도 먹더라도 그거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간이 안 나온다. 네. 그 말씀은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게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애초부터 불출마 그리고 기존에 이제 삼총리 개별 네네네. 회동할 때도 좀 뭐 전해들은 기사입니다만은 대권 당권 의지 없다라는 이야기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애초에 지금 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은 본인의 권해에 찬 사실은 정치적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리 국회의원을 뭐 한 번 더 하거나 비례를 한 번 더 하거나 당권을 다시 노리거나 무슨 대선 후보를 다시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냥 민주당이- 그렇죠. 민주당을 바로잡겠다. 예.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개딸 민주당이라는 본인의 스스로의 소명의식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어디 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그런 이낙연 대표의 그런 정치적 고뇌에 찬 결단을 이준석 대표가 먼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기부터 불출마, 자기부터 비례 순번 안 받겠다, 자기부터 당에 대해서 자기 어떤 큰 욕심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내려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조차도 네.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뭐 압박하듯이 얘기할 생각은 없고 네. 어떤 게 좋은 선택이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빠가 듯이 이야기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당도 다른데 압박하면 뭐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선거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선거제에 따라서 네. 신당의 그 파이가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역시 양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국민의힘은 계속 선거제를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만 하고 민주당이 더 미적미적 문제인데요. 거리잖아요. 네. 민주당은 지금 당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주도해서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위성정당 만들어서 희한한 이제 결과를 맞았고 지금 그 연동형 제도가 캡이 풀려서 47석이 전부 연동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다시 병립형으로 돌릴까 하는 이제 간을 봤습니다. 네, 네. 뭐 아름답게 이기면 뭐하냐, 아름답게 지면 뭐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쵸. 근데 당내에서 이제 강한 제동이 걸리고 예, 예. 시민사회에서도 비판하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얘기가 나왔어요. 병립형 반, 네. 연동형 반. 네. 그렇게 해서 뭐 비례 연합정당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그것도 위성정당이라는 또 비판이 나오는데 어젠가요? 그 당의 공관위원장께서 갑자기 네.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리되 네, 네. 3% 진입 장벽을 그대로 두고 그걸 넘는 정당들한테 의석의 몇 퍼센트 정도를 할당하자.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권역별 병립형 제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학자로서 예.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 타협안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네. 이재명 대표한테 퇴로를 열어주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게임의 룰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쵸. 그리고 제도는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제도를 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싫다 그러면은 법안 논의 안 하면 돼요. 그럼 이 제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정치개혁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민주당은 선거제도에 손대지 말고 네. 그냥 가자. 이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인천 계양을이 이번 총선의 최대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요. 될까요? 된다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네. 원희룡 전 장관 돌덩이를 치우겠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왜 나를 따라오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뭐 이 구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수세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내려놓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치 지도자는요 눈앞에 소탐 대시를 하면 안 됩니다. 눈앞에 조그만 그 배지 하나 인천 개항을 해서 안전한 국회의원 방탄 옷을 한번 더 입겠다는 네네네. 걸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이 원희룡 장관은 사실은 그걸 다 포기하고 네. 일단 이재명 가겠다. 대표랑 붙겠다. 붙어보겠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쫓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귀신 작전인데요. 거기에 자꾸 인천 계양을 나갈 겁니다. 아니면 내가 오는데 왜 원희룡이 쫓아오냐라고 이야기해본들 국민들이 볼 때는 대선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고 또 민주당의 지금 현역 대표인 사람이 그 눈앞에 배지 하나 하려고 저렇게 구차하게 하느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구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를 선택하든 뭐 인천 계양을 고집하든 다른 지역을 고집하든 불출마 말고는 네. 사실 원희룡 장관의 저는 공세적인 도전에 대해서 사실은 오. 수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정봉주 전 의원은 이재명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이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어떻게 그런 선거가 있어요. 아니 저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검토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항을 선거에 출마했을 때 거기가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고 네. 국민의힘이 어려운 선거지만 네네. 저런 구도가 짜여지면
이게 선거에 흥미가 자꾸 더해지면서 이게 선거 분위기가 올라가고 네. 보수층은 결집하고 막 이런 네, 현상이 네, 네. 빚어져요. 자칫하면 여기 발이 묶여요.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비례로 가기에는 네. 너무 명분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지금 당대표가 네. 결국에는 비례로 간다는 거는 방탄을 위해서 어떻게든 배지를 달아야 된다. 이런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게다가 선거제도를 또 바꿔야 돼요. 병립형으로. 맞아요. 그건 정말 아니고 최악의 선택인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총선은 불출마하고 그리고 총선을 지휘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본인의 정치적 진로는 도모한다. 이런 결정을 선거 임박해서 네.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불출마한 다음에 네. 총선 이후에 법정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과연 개인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아니죠. 않는다고 보는 거죠.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사실은 1심이나 2심에서 판사님이 법정 구속이란 유죄 판결 내렸을 때 과연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할 수 있을까요? 석방 결의안도 있어요. 민심의 흐름은 거역하기 힘듭니다.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맞짱 코너의 상징이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이제 지시봉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이걸 예. 보고 앞에 놓인 카메라를 보시면서 소속 정당 혹은 상대 정당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네. 됩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삿대질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비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은 저는 대단히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하는데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대로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한다면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인 한동훈의 앞길은 탄탄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할 네,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지금 와서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뛰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출마 예정자들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결기 있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좌고우면할 필요 없습니다. 민심만 보고 수도권의 민심만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심만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그 결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